안뚜아느 드 생텍쥐페리. 그는 작가이자 조종사였다. 사막은 아름다워.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나는 언제나 사막이 좋았다. 모래 언덕에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그러나 무언가가 그 침묵 속에서 반짝이고 있는 것이었다. 잘 보려면 마음으로 봐야 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사람들이 잊어버린 그 진리를 얘기하러 어린 왕자는 왔다가 떠나갔다. 세계 제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생텍쥐페리는 조국 프랑스를 떠나 뉴욕에 있었다. 그것은 스스로 선택한 망명이었다. 그는 이미 소설 야간 비행과 인간의 대지로 미국에서 더 명성을 얻고 있던 터였다. 그러나 그는 외로웠다. 전쟁 와중에 프랑스 국내 정적들의 다툼이 싫어서 조국을 떠났지만 양측 모두로부터 비판받는 입장이 됐다. 전쟁 초에 그는 이미 조종사로서 참전했었다. 국내의 분열이 미국 내 프랑스인들에게까지 미치자 그는 마침내 언론을 통해 단합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조국은 독일의 지배하에 있었고 세상은 점점 더 그의 이상과는 달리 전체주의와 나치의 포화 속에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전시 조국을 떠난 타국에서 어린 왕자는 태어났다. 그쯤 그는 벌써 3년째 아내와 별거 중이었다. 당시 그의 고독과 불안이 어떠했는지는 그가 그린 몇 점의 자화상에 잘 드러난다. 그는 이미 자신의 모습을 어린 왕자로 그리고 있었다. 생텍쥐페리는 소설 어린 왕자 속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미국이 정오일 때 프랑스에선 해가 진다. 그러니 해지는 것을 보려면 1분 안에 프랑스로 달려갈 수 있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불행히도 프랑스는 너무 멀리 있다. 뉴욕에 그는 프랑스로 달려갈 수 없었지만 어린 왕자는 자신의 별에서 의자를 몇 발자국만 물려놓기만 하면 언제나 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언젠가 해지는 걸 43번이나 봤어. 아저씨도 알 거야. 몹시 슬플 땐 해지는 걸 보고 싶어지거든. 43번이나 해지는 것을 보았다는 어린 왕자의 심정. 그것은 아파트 창밖으로 해지는 걸 바라보던 작가 자신의 심정이 바로 그것이었을 것이다. 어린 왕자를 쓰던 그때 그의 나이가 43이었다. 어린 왕자는 1943년 뉴욕에서 처음 발간됐다. 어린 왕자는 조종사인 작가가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했을 때 호련히 나타난 어느 별나라 어린 왕자와의 만남과 이별을 회상하는 일종의 어른들을 위한 동화이다. 어릴 적 화가가 되고 싶었던 생텍쥐페리는 그의 꿈과 고독, 사회 풍자를 자신이 직접 그린 사파 속에 진한 슬픔으로 펼쳐 보이고 있다. 이렇듯 어린 왕자는 전 세계 50여 개 언어로 번역돼 세대를 초월해 가장 사랑받는 작품이 되고 있다. 어린 왕자는 곧 작가 자신의 이야기이고 인간에 대한 통찰이기도 하다. 그는 이 작품을 나치 치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유태인 친구에게 바쳤다.
어린 왕자가 그의 별을 떠났듯이 생텍쥐페리는 조국 프랑스를 떠나와 있었다. 어린 왕자는 곧 생텍쥐페리 자신의 분신이었던 것이다. 프랑스 사람들에게 있어 생텍쥐페리는 비행이 모험이던 시절 세계의 항로를 개척한 비행사요. 2차 대전 조국의 침략자에 대항해 싸운 전사이자 프랑스를 대표하는 행동주의 작가이다. 제국의 역사를 간직한 군사박물관 옆 공원에는 전시 조종사로서의 생텍쥐페리의 애국적 사명을 자랑스럽게 기록하고 있는 그의 동상이 서 있다. 그러나 그가 조종사가 되기까지 파리 시절은 그에게 있어 좌절의 기간이었다. 그가 원했던 해군 학교 시험에 실패했고 미술 학교는 잠시 수학했을 뿐이었다. 병역을 위해 공군에 발을 딛게 되면서 생텍쥐페리는 비로소 조종사로서의 인생의 전기를 맞게 된다. 조종사로서의 경험은 그의 전 작품을 통해 투영돼 인간에 대한 성찰의 깊이를 더해줬고 행동주의 작가로서의 그의 개성을 드러내주게 된다. 프랑스를 빛낸 명예술가와 문인들의 사후 안식처인 방테온의 내부 벽면에도 그를 추모하는 글이 새겨져 있다. Il fait partie de la grande famille de l'aéronautique française, Ouais, l'aéropostale. ouais. Lorsque j'étais jeune, j'ai eu l'occasion de lire notamment Le Petit Prince et Vol de nuit. Vol de nuit. Ouais, d'accord. Je n'ai pas. Je pense que, bon, comme je vous ai dit, il se complétait. Il avait des dents en tant qu'écrivain et puis il avait également des grands noms en tant que pilote. Mais je ne peux pas dire qu'il était plus écrivain que pilote ou vice-versa. Mais je pense que c'était un grand pilote avant tout. Ouais. 운전수가 거스름돈으로 준 50프랑 지폐에도 생텍쥐페리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 그의 어린 시절과 만나기 위해선 프랑스 남부 리옹을 가야 했다. 리옹은 파리에서 기차로 2시간 거리에 있다. 생텍쥐페리는 유달리 아이들을 좋아했고 어른이 돼서도 동심을 잃지 않는 영원한 소년 같은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 밤길에 생텍쥐페리의 어린 시절을 더듬어 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묘하게도 어린 왕자라는 레스토랑이 눈에 띄었다. Voilà pourquoi vous avez choisi en fait le titre Le Petit Prince ici. Parce que le petit prince a vécu dans le quartier. Ouais, c'est-à-dire le Saint-Exupéry, il est né dans le quartier, à côté d'ici. Où exactement, je sais pas, mais il était dans le quartier. Il a Ah, habité dans le d'accord. quartier. Et encore, Le- personnellement, pour aussi, vous aimez bien. Oui, j'aime bien. Il a fait Le Petit Prince, le livre Le Petit Prince, qui est connu, je crois, mondialement. Ah, d'accord. Donc c'est vrai que c'est... En fait, qu'est-ce que le sens spécial pour vous, personnellement, le chrétien de Saint-Exupéry, c'est-à-dire Personnellement, non, un grand auteur français, voilà. 생텍쥐페리는 1900년 6월 29일에 태어났고 4살 때까지만 이곳에서 살았다. 그 당시 유일한 병원이었던 종탑만이 당시의 풍경을 짐작케 할 뿐 밤거리는 너무 화려하다. 그의 탄생의 울음소리도 저 종탑 위에서 들렸을까? 낯선 사람의 시선을 피하고픈 지금 주인의 세심함 때문인지 그의 보금자리였던 방의 창문은 이내 커튼이 드리워졌다.
생텍쥐페리는 리옹 북동부 앙베리베 비행장 근처의 가족 성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생텍쥐페리가 4살 때 그의 부친이 세상을 떠나자 어머니가 그를 외가 소유인 이 성으로 보냈기 때문이다. 유년의 기억뿐 아니라 그의 생애 중요한 영감의 원천이 됐던 곳, 생 모리스 성. 그는 자주 말했다. 나의 고향은 나의 어린 시절이다. 어떤 한 고장이 나의 고향이듯이. 인간의 세계를 떠나 고공을 비행하는 기차 안에서 그에게 가장 절실하게 다가온 것은 이곳 성에서 보낸 유년의 기억들이었다. 이곳에서 늘 들었던 어머니의 피아노 소리. 그 기억은 생텍쥐페리를 잠시나마 불안과 고독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해주었다. 어머니 기억나세요? 생모리스에 있을 때 내가 큰 가방을 등에 메고 벌을 받아 눈물을 흘리고 오면은 당신은 나를 감싸며 모든 것을 잊게 해주셨죠. 당신은 내가 어렸을 때 수많은 일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나는 수레에 날개를 달고 싶어 했죠. 그런 나를 당신은 태양왕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생텍쥐페리는 5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다. 그러나 어린 남동생의 죽음은 평생 그의 기억 속에 가장 큰 아픔으로 자리한다. 훗날 그가 사막에서 조난당했을 때 이곳 생모리스 성의 정원을 그는 이렇게 회상한다. 이 변형된 사막 앞에서 나는 어린 시절의 어두운 공원, 한 번도 완전하게 알지 못했던, 한 번도 끝까지 달려보지 못했던 끝없는 정원과 놀이를 생각한다. 어린 왕자는 작가 자신이 6살 때 그렸다는 그림 이야기로 시작된다. 어린 생텍쥐페리는 그림 하나를 그려 어른들에게 보여주면서 무섭지 않느냐고 묻는다. 어른들은 모자가 뭐가 무섭니? 하며 되묻는다. 그러나 어린 생텍쥐페리가 그린 그림은 모자가 아니라 코끼리를 삼킨 보아 구렁이었던 것이다. 이렇듯 생텍쥐페리는 투명한 눈을 가진 동심의 세계, 곧 마음으로 보는 세계를 어린 왕자를 통해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다. 생텍쥐페리가 비행기 조종사가 되지 않았다면 인간에 대한 뜨거운 애정으로 말해지는 그의 작품 세계는 없었을지 모른다. 직업적인 비행기 조종사로서의 출발은 1926년 프랑스 남서부 툴루즈의 이곳 비행장에서 시작된다. 생텍쥐페리는 당시 라떼꼬에르라는 항공우편 회사에 입사해 항공우편 조종사로서의 첫 발을 딛게 된다. 그는 이 비행장에 발을 디딤으로써 초기 항공우편 개척의 역사를 연 한 사람이 된다. 그 당시 아프리카의 식민지를 개척하고 있던 프랑스는 새로운 영토와 신속하게 통신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다. 그래서 라떼꼬에르사는 이곳 툴루즈에서 아프리카 카사블랑카까지의 노선을 더 연장하려던 참이었다. 당시의 우편 비행은 조종사들에게는 커다란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고 책임과 용기를 필요로 했다.
생과 사를 넘나드는 항로 개척의 현장. 그것은 훗날 생텍쥐페리 작품의 근간이 된다. 당시의 비행기들로는 무기착 비행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라떼꼬에르사는 중간 기착지를 아프리카 이곳저곳에 만들고자 했다. 그 당시 비행기는 6번에 한 번꼴로 고장이 나거나 사고를 당했다. 그 위험 속에서 우편물을 전달해주는 일은 인간과 인간을 하나로 엮어주는 가장 숭고한 사명이었다. 남방 항공 우편의 기점이었던 이곳 툴루즈의 한 호텔에는 조종사 생텍쥐페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À l'époque, Toulouse était le départ de l'aéropostale. Ouais. Alors, comme tous ces jeunes gens n'avaient pas de domicile en ville, ils logeaient tous à l'hôtel du Grand Balcon. Alors, quand on venait les chercher le matin avec une camionnette pour les emmener à Montaudran, c'était l'aéroport de Montaudran à l'époque. Et ils partaient tous de là. Et quand ils revenaient coucher au Grand Balcon. Alors, les pilotes logeaient au premier et deuxième étage et les mécaniciens au troisième. Ah, d'accord. 생텍쥐페리는 조종사로 이곳에 오기 전 한 여인과의 아픈 이별을 경험한다. 조종사라는 직업이 너무도 위험하다는 그녀 가족들의 반대로 그는 파혼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우편 비행에 빠져들게 된다. 비행은 곧 그에게 있어서 현실로부터의 탈출이었다. 탈주, 중요한 건 그것이었어. 온 하늘에서 우리 눈에 유독 또렷하게 들어오던 그 별. 그것이 지금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야. 언젠가 우리는 북쪽이나 남쪽으로 또는 우리 자신에게로 가게 되겠지. 그 별을 찾아서 달아나기 위해서. 아프리카 항공 우편 노선의 기착지였던 카사블랑카에는 프랑스 식민지배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군대 시절 비행 훈련을 위해 이곳에 온 적이 있던 생텍쥐페리는 이제 이곳 카사블랑카에서 새로운 마음의 위안을 찾게 된다. 그가 즐겨 찾았던 레스토랑 뿌띠푸세. 그는 이곳에도 그의 마음의 단상들을 남기고 있다. رسائل سانت-اكزيبيري بعد ذهابه الرسائل اللي بقت هنا بقت كتاريخ لسانت-اكزيبيري هي هذه الرسالة والرسالة الأخرى هناك ولكن هما في مطبوع صور ليس بعادي العادي عند المديرية فلما كيذوقوا الطعام ويذوقوا الأكل وكل شيء ويشوفوا المعاملة وهذا في آخر زيارتهم بالمغرب كيجيو عندنا وكيشكرونا وكيقولوا لنا راحنا رايحين وعطيونا دي كارت فيزيت باش نعاودوا نعطيهم الناس اخرين الا كانوا جايين نعاودوا. 현실의 무게는 하늘을 향해 마음껏 날고 싶은 그의 욕망을 붙잡았다. 비행과 안주, 이것은 그에게 있어 영원한 숙제였다. 이곳 비행장은 툴루즈 카사블랑카 간의 남방 항공 우편의 기착지로 당시 비행기들이 뜨고 내리던 곳이다. 이 노선이 아프리카 중서부 세네갈의 다카르까지 연장되면서 생텍쥐페리는 중간 기착지였던 모로코 남서부의 쥐비곳 비행장의 책임자로 가게 된다.
쥐비곳은 당시 스페인의 사하라 식민지의 일부였다. 황량한 사막과 바람뿐인 이곳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외진 곳이다. 당시 기지에 있었던 남방 우편 항공사의 건물 한 채만이 퇴락한 채 덩그러니 남아있다. 이곳 쥐비곳에서의 생활은 생텍쥐페리의 문학의 중요한 소재가 되기도 한다. 이 고립된 곳에서 식민지배에 굴복하지 않는 원주민들의 위협을 받아가며 그가 수행해야 할 임무는 단 하나. 모든 역경을 무릅쓰고라도 인간을 엮어주는 우편물을 전달하는 것이었다. 사막 한가운데서 조난당한 비행기에서 동료 조종사들을 구출해오는 일은 매번 큰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늘 원만하게 해결해왔고 사막의 원주민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أما المرة الثانية في السنة فيمر عبر هذا المطار ابتداء من مدينة تولوز الفرنسية إلى مطار طرفايا فينتقل إلى سان لوي السنغال في شهر 10 من كل سنة. أما الطائرات التي تشارك فيتراوح عددها ما بين 20 وال40 طائرة كل سنة. 바람과 모래와 별의 공허함 속에서도 생텍쥐페리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따뜻한 호기심을 발견하게 됐다. 그것이 쥐비곳에서 보낸 몇 개월 동안 그가 터득한 중요한 깨달음이었다. 어린 왕자를 만나기 위해 좀 더 깊은 사막을 찾아가는 길목 마라케시 시장. 이곳은 어린 왕자가 말하는 어른들의 세상 그것이었다. 시장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물장수들. 어린 왕자는 물을 마음의 선물이라고 했다. 그러나 장군들의 물주머니 안에 담겨진 물은 더 이상 마음의 선물이 아니라 그저 돈벌이의 수단일 뿐이다. عندي صرف صرف ما عندي صرف برك عندي صرف 어린 왕자가 어느 별에서 만난 어른들 중 하나는 숫자 헤아리기에 바쁜 장사꾼이었다. 그것은 탐욕스러운 현대인의 초상이었다. 신을 모신 사당 앞에서 신명나는 굿판이 벌어지고 있다.
저마다 자신들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어린 왕자의 눈에는 또 어떻게 비춰질까? 다스릴 사람도 없는 곳에 혼자 살고 있는 왕이 있었다. 폐하는 무엇을 다스리나요? 모든 것을 하고 왕은 의젓하게 자기의 별과 다른 별들을 가리켰다. 그럼 별들이 폐하에게 복종하나요? 물론 즉각 복종한다. 그럼 해가 지게 하려면요? 너는 해지는 것을 구경하게 될 것이다. 짐이 그것을 명하겠노라. 짐의 명령이 얼마나 잘 이행되는지 보게 될 것이다. 생텍쥐페리는 사막을 사랑했다. 어린 왕자는 바로 이곳에서 태어났다. 사막은 공허와 침묵, 고립 그 자체였다. 사막에서의 외로움, 그것이야말로 진실로 인간을 그리워하고 인간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대지였다. 사하라가 어린 왕자의 배경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نضحكوا بربروا ها 너희 집이 어디니? يلا جيت من عند البل ماشي الخيام ماشي الخيام 몇 살이야? جيت من هوك 가족이 몇이니? جيت من عند البل 나귀를 몰고 호련히 나타난 어린 목동. 그는 통하지 않는 말에 미소로 대신했다. 사막에서 조난당한 생텍쥐페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어린 왕자도 이렇게 다가왔을까? 생텍쥐페리는 한때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해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구조된 적이 있었다. 그는 그때의 경험을 어린 왕자 속에 이렇게 그리고 있다. 그러니까 6년 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이 났을 때까지 나는 진정으로 이야기를 나눌 만한 사람도 없이 혼자서 살아왔다. 그때 정비사도 승객도 없었으므로 내게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였다. 동이 틀 무렵 이상한 목소리가 나를 깨웠다. 저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정말로 이상한 꼬마 하나가 나를 근엄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양을 그려본 적이 없으므로 속이 안 보이는 보아구렁이 그림을 그려주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말했다. 아니야, 코끼리가 아니야. 보아구렁이는 너무 위험해. 난 양이 필요하단 말이야. 아니야, 이 양은 벌써 병이 들었는걸. 다른 걸 그려줘. 이봐, 이건 순양이잖아. 뿔이 있는걸. 이건 너무 늙었어. 난 오래 살 양을 갖고 싶어. 그래서 나의 마지막 그림은 이랬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거야.
어린 왕자는 이미 상자 속의 양을 꿰뚫어 보는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와의 만남이 시작됐다. 어린 왕자는 그의 별 소혹성 B612호에서 왔다. 그곳에는 그가 매일같이 보호해줘야 할 변덕스러운 장미가 있었다. 그러나 장미를 위협하는 바오밥 나무 때문에 어린 왕자는 늘 불안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왕자는 그 장미와의 불화로 자신의 별을 떠나기로 결심을 한다. 오만하고 변덕스럽고 허영심 많은 아름다운 꽃 장미. 이 장미는 생텍쥐페리가 프랑스에 두고 온 그의 아내 곤수엘로로 짐작된다. 그들의 결혼 사진은 검은 예복 때문에 묘하게도 슬픈 분위기를 자아낸다. 생텍쥐페리의 잦은 비행에 곤수엘로는 늘 혼자였다. 불모의 사막으로 보이지만 사하라에도 살아가는 동물들이 있다. 다른 동화에서처럼 어린 왕자는 그가 만나는 동물이나 식물과 쉽게 친해진다. 그는 사막에서 만난 여우를 통해 길들임의 의미를 발견하고 자기 별에 두고 온 장미에 대한 책임을 깨닫게 된다. 여우가 말했다. 넌 아직 나에겐 수많은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꼬마에 불과해. 그러니 난 네가 필요 없고 너 역시 내가 필요 없겠지. 하지만 만약 네가 나를 길들이면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게 돼. 나에겐 내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고 내게는 내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우가 될 거야. 이제 좀 알 것 같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꽃이 하나 있는데 그 꽃이 날 길들였나 봐. 여우는 다시 말했다. 넌 정원의 장미꽃들에게 다시 가봐. 그러면 네 꽃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어린 왕자는 장미꽃들을 다시 보러 갔다. 너희들은 내 장미꽃과는 조금도 닮지 않았어. 내 꽃은 내가 유리덮개를 씌워주고 벌레를 잡아줄 꽃이니까 내겐 너희들보다 더 소중해. 내 꽃이 있기에 내 별은 더욱 반짝이는 거야. 오늘날의 사하라는 길이 뚫리고 차들이 다니지만 샘은 여전히 중요하다.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어딘가 샘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샘을 찾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샘을 찾기 위해 한낮을 돌아다니다 마침내 우물을 발견했다. 오아시스가 그 신비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 물을 마신 사람들은 황량한 사막에서 음악 같은 도르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고 숨겨진 샘이 있기에 사막이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935년 생텍쥐페리는 파리에서 사이공까지의 장거리 비행기로 경신에 도전했다가 이 사하라 사막에 조난당한 적이 있었다. 물 한 방울 없이 닷새 동안 사막을 헤매던 생텍쥐페리는 이곳 사하라의 대상들이었던 베두인족 덕분에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그의 입술을 적셔준 한 방울의 물로 그는 다시 살았다. 사막에서 만난 베두인족은 낯선 이방인의 출현을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تكلم مع هذا اللي تتكلم معك هذاك راه ماشي صورك وانت فين الوقيته غادي تسرح 아침에 만난 어린 목동이 거기에 와 있었다. 그도 샘을 찾아서 이곳에 온 것이다. من بعد سيوريك غادي يوريك داكشي اللي صور غادي تشوف وانت من بعد غادي يوريك 어린 목동이 자신의 염소를 위해 물을 퍼올리는 것처럼 조종사도 어린 왕자를 위해 도르래에 물을 퍼올린다. 그 수고 때문에 둘 사이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 길들여진다. 어린 왕자를 통해 생텍쥐페리가 전한 메시지는 바로 그것이었다. C'est le temps que tu as perdu pour ta rose qui fait ta rose si importante. C'est le temps que j'ai perdu pour ma rose, fit le petit prince, afin de se souvenir. Les hommes ont oublié cette vérité, dit le renard, mais tu ne dois pas l'oublier. Tu deviens responsable pour toujours de ce que tu as apprivoisé. Tu es responsable de ta rose. Je suis responsable de ma rose, répéta le petit prince. 뉴욕에서 생텍쥐페리의 소설 어린 왕자가 진척되고 있을 무렵 1942년 11월 영미연합군은 북아프리카 상륙 작전을 단행하고 나치 독일군은 프랑스의 전면 점령에 돌입한다. 그의 작은 별인 프랑스를 구원하기 위해 생텍쥐페리는 정찰 비행사로서 참전을 하게 된다. 어린 왕자의 모습이 다른 모습과 달리 칼든 기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해방전선에 복귀하는 생텍쥐페리 자신의 초상이기 때문이다. 어린 왕자는 사막의 노란 뱀에게 물리는 것으로 자신의 별에 귀환하려 한다. 육체를 가지고 가기엔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다.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가 35세 이상의 전투기 조종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항공대에 복귀하게 됐을 때 그는 그 기쁨을 이렇게 말했다. 내가 위험의 일부를 담당하지 못한다면 조국 프랑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사랑한다는 것은 참여하는 것이며 분담하는 것이다. 어린 왕자가 지구에 왔다가 사라진 이 지점을 생텍쥐페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쓸쓸한 풍경이라고 썼다. 길들임의 의미를 알고 그 책임을 지려 했던 사람이 사라진 곳의 풍경은 오늘날도 그처럼 아름답고 쓸쓸하다.
어린 왕자가 쓰러진 그곳에서 그 몸이 사라졌듯이 생텍쥐페리 역시 죽음의 흔적을 어디에도 남기지 않았다. 그의 유해나 그가 탄 전투기의 파편조차 50년이 지나도록 발견되지 않았다. 그의 무덤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어디로 돌아갔는지 안다. 생텍쥐페리는 그의 유년 속으로, 모든 어른들의 유년의 기억 속으로 돌아간 것이다. 어린 시절의 순수함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남기고. 어머니, 어찌된 까닭인지 오늘 밤에는 생모리스의 현관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어머니는 이따금 아래층에서 노래를 부르셨어요. 그 노래가 우리에겐 큰 축제의 메아리처럼 날아왔습니다. 나에게 광대함을 가르친 것은 은하수도 아니고 비행기도 바다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머니 곁에 두 번째 침대였습니다. 병이 나면 어머니 곁에 그 침대에서 잘 수 있었기 때문에 몸이 아프다는 건 그야말로 굉장한 행운이었죠. 저는 그 시절 이후로 제가 삶을 살았던 확신이 별로 들질 않습니다. 생텍쥐페리가 사라진 지 54년 뒤 어린 왕자는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왔다. 때마쳐 프랑스 방송은 지중해 바닷속에 잠들어 있던 생텍쥐페리의 유물 발견 소식을 전 세계에 긴급 외신으로 전하고 있었다. À peine remis de son émotion, l'auteur de cette pêche miraculeuse contacte la COMEX qui se lance à la recherche de l'épave de l'avion de Saint-Exupéry, abattu au-dessus de la Méditerranée le 31 juillet 1944. Après, on peut tout supposer. Est-ce que la gourmette n'a pas déjà été traînée lors d'un passage précédent, déjà déplacée? On ne sait pas. Donc on a commencé des recherches au gré de la météo. On ne peut pas les faire tous les jours. Comme seul indice donc, la gourmette et de petits bouts de métal repêchés le même jour. Après examen, il s'avère qu'ils proviennent de la carlingue d'un Light Knight P-38, le modèle d'avion que pilotait Saint-Exupéry pour son dernier vol. Depuis début octobre, 100 km² de fonds marins sont passés au peigne. En 92, une première opération de fouille n'avait rien donné. Mais à présent, les plongeurs ont l'impression que le destin leur a fait un signe.